네.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그리고 시사의 품격 그리고 안진걸 TV 그리고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조금 그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모여서 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 정도의 영화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상영 금지 가처분 지금 소송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조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거리가 되겠다. 그리고 어떤 박원순 시장의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편을 들기보다는 어떤 이런 반대의 이야기 자체를 막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채팅창에 와서 얘기 나눠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튼 좀 굉장히 어떤 좀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거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신 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제 왼쪽에 지금 그 원래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원작으로 해서 이 비극의 탄생이 실제 이제 원작이 돼서 이 첫 변론이 나온 건데요. 우리 손병관 오마이뉴스 수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그냥 기자라 불러주십시오. 네, 자, 간단하게 뭐 소개하시죠, 그냥. 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라고 합니다. 책이 나온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책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있고 얘기거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책을 보신 분들을 넘어가지고 좀 영상으로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인이시죠? 우리 성악을 하시고 그런데 성악과 함께 또 이제 굉장히 품격 있는 시사 정치 평론가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시품 시사의 품격의 윤선희 성악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의 성악가 윤선희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방송에 특별 편성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상당히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 게 아니라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박원순 시장의 일종의 마지막 수행 비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 한 6년을 하다가 이제 보좌관을 하다가 나왔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 이승우 마지막 수행 비서 이승우 비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 시장님의 수행비서였던 이승우라고 합니다. 예. 지금 밖에 지금 태풍 소식 때문에 조금 걱정도 돼요. 예, 여러분들 뭐 태풍과 관련돼서 얼마나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뭐 준비한 거 화면이 있다. 맞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일 아침에 지금 통영 이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역대로 이런 식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없었대요. 그렇죠. 보통 다 이렇게 와서 오른쪽으로 이제 동해 쪽으로 꺾여서 나가는데 지금 북한까지 쭉 지금 내일 오전에 거의 새벽 오전에 이 통영 앞바다 쪽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거의 11일 하루 정도로 쭉 북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통영에 닿았을 때는 거의 초속 40km? 초속 40km라 그러는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속 40km면 이 달리는 차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벽이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질 수 있고 막 이게 굉장히 그 일종의 센 태풍이라는 거예요. 바람으로도. 이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초속 40km가 아니고 네. 시속 한 150km. 초속 40km면 이거는 지금 초속 아닌가요? 로켓 수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40m인가?
예, 40m겠죠. 40m인가? 예, 예. 아니 맞아. 초속 초속 40km 40m. 예, 맞아. 예, 맞습니다. 초속 제가 40m. 제가 뭐 네. 그 기상 캐스트는 아니고 아무튼 40m도 굉장히 센 그 태풍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비 방법이라고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의 이정원 후보가 예비 후보. 이정원 예비 후보가 일종의 지금 짤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걸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택, 뭐 차량, 뭐 이렇게 해서 대비하면 될 건데 사실 이걸 좀 또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 박원순 시장이 이 위기관리 리더십에 이 재난을 막는 리더십에는 아무튼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다. 지금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 메르스 사실 이 메르스를 박원순 시장이 최초로 공개를 해요. 근데 공개를 하면서 하셨던 말이 이 투명성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투명해야 된다. 지금 잼버리 지금 사건도 저는 이 투명하지 못한 그러니까 공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마치 발견해서 막 무슨 크게 대문짝막에 얘기하고 이런 건데 박원순 시장은 투명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발견해서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좋냐. 서울시가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해야 될 일을 기자들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하게 생각하셨고 또한 이제 그 안전에 있어서 1%는 100%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안전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1%의 가능성은 100%라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기억나는 게 이제 되게 유명한 말.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인데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메르스는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뭐 이런 진짜 그 주옥 같은 우리나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매뉴얼에 주옥 같은 말씀, 주옥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사실. 네. 그 잼버리의 정신이 그 준비하라라고 준비하라. 하더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잼버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제가 박 시장님 그 살아계실 때 그 기억이 박 시장님이 항상 그 장마가 오기 전에 네. 그 청소차 특히 배수구 그렇죠. 배수구 그렇죠. 청소차를 맞아요. 정말 많이 돌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뭔 놈의 세금을 이딴 데 쓰냐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청소차를 그렇게 돌렸었는데 그래서 수해가 많이 그럼요.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배수구만 잘 관리해도 그렇죠. 물이 이게 잘 잠기는 게 안 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남에서 막뭐 현자 나오고 그 막 물 강남 물에 잠겼잖아요. 오세훈 시장 때 또 그게 진짜 그 사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배수구 막 채워갖고 물이 확 줄어드는 거 그거 보셨잖아요. 실제 그 강남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거의 여름 오면 거의 한 달 전부터 엄청 달달 볶아요. 공무원들 엄청 볶고 막 가서 담배꽁초 치우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보이면 막 트위터에 올려버리고 막. 참 힘든 시장님이셨네. 아유 진짜 힘든 상사. 거의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시장이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다 준비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모시기 힘든 상사. 왜냐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초기에 막 그 공간에서 걸어오시다가 막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 틀어보면 물 안 나오면 이거 사진 찍어갖고 무슨 수도 본부장 왜 여기 물이 안 나와요? 그걸 트위터에 올려버린다니까요. 공개해서 공개해서. 시민들 보라고. 길 오시면서 그리고 막 그 보도블럭 시장 했잖아요. 막 발로 막 이 보도블럭을 일부러 막 발로 차요. 갖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걸 빼요 막 빼갖고 이런 식으로 보도블럭 하나 못하는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냐고 막 그러면서 막 던져서 깨버려. 아무튼 이제 재난 얘기하다가 되게 얘기 나는데 아무튼 보도블럭을 완벽하게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말에 항상 보도블럭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 없게 만들었고 그 보도블럭 10개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보도블럭 10개명이라는 걸.
자꾸 그게 또 막 금과 옥교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못 하는데 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시장님한테 시장님 소문에 시장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면 아니 주사라 그런다고. 어? 예, 주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옛날 제일 낮은 공무원들 막 이런 불러는 게 이게 이게 근데 그러니까 아유 뭐 어때? 크고 작은 게 어딨어? 아무튼 뭐 그런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지금 배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승훈 씨가 또 아니, 김현석 씨 내 성대모사 그거밖에 못해요. 아니 제가 다닐 때는 내가 잘했는데 김현성 씨가 시장이네. 네, 아무튼 막 네 이렇게 또 웃고 떠들 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튼 근데 그랬다. 이제 이 폭풍이 또 이렇게 시장님을 굉장히 떠올리게 해주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앞에 태풍 얘기로 시장님의 위기 관리 이런 부분에서 얘기해봤는데요. 시사회 품격 굉장히 많은 분들 들으셨네요. 아령신님, 닐스의 모험님, 스패너님, 광화문 랩소디님. 지금 이 방송은 김현성의 호위 여사들, 그 다음에 시사회 품격, 그 다음에 안진걸 TV, 그 다음에 인사이트 TV. 그리고 우리 지금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유튜브에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댓글도 좀 보시고 서로 사귀기도 하시고 네, 서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서로 구독도 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손 기자님한테 제가 좀 먼저 이 얘기를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송 기자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무리가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의 영역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이 사건의 이제 진실은 신만이 안다라는 그 얘기가 저는 맞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어떻게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이 영화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막 그 뭐 호응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들의 영역에서 한번 신들과 싸워보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 일단은 말씀드릴 게 네. 최근 제가 박 시장 죽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에 취재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저도 사실 그 시점에는 여기서 뭐 더 나올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있더라도 우리가 모를 것이고 그냥 잠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이제 한 2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좀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당시에 고소를 했던 여비서가 책을 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잔디가. 예. 그 여비서와 시장이 주고받았던 텔레그램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나왔고요. 네. 예, 그런 내용들을 좀 해가지고 좀 새로운 사실들을 좀 더 알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텍스트보다는 이 비디오가 좀 더 맞는 매체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이 감독님과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영화를 한 2년 만에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2년 동안에 책에 없는 내용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이거는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도 있었고 네. 사실 이제 책을 보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왜 그 여비서가 시장을 고소했는가에 대한 동기 부분은 제가 그 6개월 시점에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랬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독님이 좀 추가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영화에도 좀 그 부분은 비중 있게 다뤘죠. 이따 그 얘기도 해주실 거죠? 예. 예. 여기까지 정도. 아니 근데 뭐 언론에 네. 사실상 나왔던 내용이 많으니까 언론을 유심히 본 분은 내용적으로는 그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소은. 재밌는 건 이제 기자님이 처음에 책을 썼던 계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항상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 처음에 송 기자님이 취재를 하고 다닐 때 뭐 거의 한 4-50명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증언을 듣고 그쵸. 통화를 하고 만나고 이랬던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저희는 저희 네 편이라고 맞아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제가 제일 전화 안 불응한 사람. 이제 기억나네. 저희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본인도
아니 나쁜 놈들을 잡아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기자님이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고 기자회견 이런 걸로 알려졌던 거랑 달랐던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변명일 수도 있고 지난 기억을 돌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는 낯선 번호였어요. 낯선 번호가 왔기 때문에 요즘에도 낯선 번호가 오면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오면 잘 안 받아요, 사실.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나 손병관이라는 기자인데 이러이러한 것들 지금 하고 있어서 또 통화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답을 보냈을 거야 아마.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걸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기도 했고 너무 이제 침잠해 있었어요. 진짜로. 저희 아들이 저를 걱정할 만큼 아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침잠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와서 이제 뭐 질문에 답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 뒤로 근데 한번 제가 통화도 하고 뵙기도 했었을 아마 지금 문자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하고 같이 했던 문자. 저도 그 당시에 저도 너무 놀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개인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박 시장님께서 연초에 네. 그 연초에 이제 삼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준비를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 시장님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다른 분 통해서 얘기했는데 윤 선생, 제가 앞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노래를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관사에 와서 저 노래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흔쾌히 응했고, 근데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그게 밀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6월 15일에 마침 그때가 6.15 20주년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또 MBC 생중계하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러 갔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 박원순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당시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렇게 세 분을 반갑게 만났죠. 그러면서 노래 제가 가르쳐 드릴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한 달여 만에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서 저도 일주일 정도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였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인연이 있으셨구나. 그건 그렇- 제가 또 몰랐네. 그렇죠. 네. 그 이승훈 비서가 네. 제가 무슨 나쁜 놈들을 잡으러 다녀야겠다 얘기했는데 네. 약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성 단체의 기자회견이 두 번 있었는데 두 번째 기자회견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 이 박원순 사건은 박원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일종의 조직 범죄다. 무슨 말이냐면은 박원순 시장이 수하에 있는 여러 직원들의 묵인 방조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였다. 네. 그 사람 피해 호소라도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않거나 그거를 계속 막으려고 했었다. 그런 취지의 고발 기자회견이 두 번째였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나가지고 굉장히 저도 분노를 했어요. 네. 예.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네. 저도 그 당시까지는 단정을 하진 못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 서울시에서 시장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취재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해서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 2차 기자회견 때 증거로 내세운 그 비서관의 이 뭐 문자 이게 이제 제가 보낸 문자예요. 저하고 이제 김주명 실장이 보낸 문자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유일하게 이 사건 이후에 잔디랑 그 문자를 나눴던 그나마 인간적인 관계로 왜냐하면 이제 김주명 실장은 윗사람의 관계있지만 저는 이제 학교 선배이기도 했고 저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아니 다 좋았어요. 아무튼 잔디라는 여자 자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아주 굉장히 밝고 상당히 어떤 뭔가 적극적인 친구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놀랍다. 이 사실이 사실이면 네가 이 사실과 관련돼서 뭔가 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더 증거가 나오면 그 얘기 아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증거주의잖아요. 아니 증거가 있으면 내가 네 편에 서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랑 이렇게 하는 건 네가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었는데
진짜 걱정했어요 잔디를. 네. 이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대표님께서 잔디라고 하지 마시고 고소 당사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잔디가 그래요? 누군가요? 아, 뭔가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잔디라고 그냥 통칭으로 그냥 네. 네. 그 이렇게 여직원 여기 책에 잔디라고 또 얘기하고 아, 예, 있어요. 그렇죠. 네, 책에 예. 그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예. 그냥 예명을 한 겁니다. 예명으로 그냥 예. 특정하지 않고 하는 건데 진짜 저는 그때 이 친구까지 죽으면 큰일이다 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추가로 증거가 없으면 안 될 거다. 그랬더니 내뜸 하는 얘기가 저한테 현보라 그랬거든요. 현보님 저를 지지하는 여성 단체가 얼마나 많으신지 아세요?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선 거라고. 와 그때 진짜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잔디 맞나?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말은 그 보좌관님은 네. 증거가 있지 않으면 네가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네. 걱정해야죠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근데 다 그 잔디의 답변은 나는 꼭 그게 없더라도 응. 여성 단체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하는데 이런 뜻을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종의 전직 보좌관들이 압박한다고. 2차 가해야 한다고.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증거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누구를? 아니 저는 어떤 범죄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성범죄라 해서 예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아니 대한민국의 시장이 죽은 일인데 자기가 증거를 없이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다고 김재련이가 기자회견을 해요. 전직 보좌관이 잔디를 이렇게 2차 가해하고 있다고. 증거 내놓으라 그런다고. 진짜 그때 저 한 가지만 더 혹시 절망했어요.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조사를 받거나 저도 받았죠. 예. 경찰에서. 네, 경찰에서 이제 와라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얘기까지는 안 했죠 사실. 근데 네. 이제 서운한 얘기는 했죠 제가. 하여튼 이런 그 김재련 내가 보낸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 않다. 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내가 보내는 예. 제가 너무 궁금한 거라서. 그렇지 이제 그때 2차 내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샘플을 얘기했으면은 잔디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불렀을 때는 그거를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물어봤죠? 모르겠어요. 그 참고인 조사에서 네. 사실 뭐 길지도 않았어요 참고인 조사. 근데 가는 게 귀찮았죠. 그리고 이제 인권위에서도 오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했으니까 그 내용으로 하면 된다 해갖고 내가 경찰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인권위에서 줬죠. 다시 안 가겠다고. 그걸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2번 갈 필요 없다. 괜히 또 여기 인권위 가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또 경찰에 가서 다르면 그렇죠. 괜히 또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경찰에 받았으니 경찰 참고인 조사했던 내용을 달라 그러면 준대요. 당사자가 달라 그러면. 그걸 PDF로 받아서 인권위에 넘겼죠. 네. 뭐 그냥 아무튼 삶의 네. 지혜로. 네,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 이렇게 실명들이 공개되는 그런 방송인가요? 실명을 공개하는 어떤 뭐 개인들? 김재련 변호사 김재련은 뭐 그 해도 되죠. 뭐 저는 김재련은 뭐 노랑머리 변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잔디만 네. 조금 네. 좀 예민해서 이 정부에서도 잘 쓰임 받고 있다고 그럼요. 듣고 있습니다. 그럼요. 거기 뭐 아무튼 남편도 그 YTN의 과거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려하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언론인들 보면 YTN의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뭐 저도 뭐 생각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취재한 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제 책이 영화로 되는 걸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지금 책 제목은 비극의 탄생인데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책 제목이 영화 제목이 왜 바뀌었어요? 왜냐면 비극의 탄생이라고 그냥 뭐 영화 제목도 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첫 변론 그렇죠? 예, 원래 처음에는 감독님도 책 제목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셨는데 좀 약간 임팩트 있고 이제 짧게 네. 그렇게 소구하는 제목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네. 다큐 제작위원회 내부에서 나왔고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책은 제가 썼지만은 네. 또 영화가 책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감동의 어떤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따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 김대현 감독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제 먼저 책을 읽고 우리 송 기자님한테 제안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송 기자님이 예를 들면 이 영상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김대현 감독을 찾은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예.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두 책은 물론이고 영상이고 아무 계획 없었습니다. 아. 예,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 글을 쓰는 회사원이고 어. 하다 보니까 뭐 좀 막 계속 기사 쓰는 길이 막혀가지고 책을 쓴 것이고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아, 두 번째, 맞아요. 책에 나온 예, 맞아. 영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신 분들 거의 99.9%를 다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만난 분들입니다. 아. 예, 그 중에 김대현 감독님도 있었고, 그냥 취재 과정에서 아니 취재가 아니죠. 그냥- 책을 내고 나서 책을 내고 나서 김대현 감독님도 제 책이 그래도 좀 많이 팔린 편이거든요. 네. 몇만 권은 팔렸는데 네. 그 중에 한 독자로서 네.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책 잘 봤다. 오.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같이 광화문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도 뭐 영화를 만드는 얘기도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이제 하니까 그 감독님과 잘 얘기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모아져가지고 한 2년 만에 지금 결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승훈 씨랑 이렇게 비서진들하고 이렇게 결합된 시기는 언제예요? 이 제작 과정에서? 정확히 말하면 비서진은 아니고요. 아, 민경국 비서관, 예, 네. 출연한 민경국 비서관과 네. 트레이드 나왔지만 저랑 우리 비서 보좌진은 그렇게 2명이죠, 저희 기자님. 그렇게 2명 그리고 뭐 출연한 비서실장 이제 출연진과 김주명, 제작에 같이 했던 분들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출연진은 이제 아.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분씩 결합하게 된 거고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를 제작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시장님을 모셨던 사람은 민경국 전 인사비서관이랑 저랑 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장님 사적으로 인연 있으신 분들이 몇 명 모였다가 아무래도 이제 길어졌잖아요. 제작 기간도 2년 정도 걸렸고 뭐 다양한 논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가는 분도 계시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꾸역꾸역 끌고 온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이 들잖아요. 재정적인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재정 얘기는 제가 할까요? 아, 그렇죠. 여기 뭐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영화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영화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는 걸 가늠하지 못했어요. 정말 쉽게 봤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죠. 아예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이렇게 정말 읍소를 하고 다녔죠.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돈을 좀 도와주시라. 모금을 하자. 처음에 6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모아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게 마이너스 4천, 5천까지 갔죠.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저희는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꾸역꾸역 해 나가는 와중에 올해 초에 다행히 이제 다스베이다에 나가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출연을 해서 이러이런 상황이다라고 시민분들께 얘기를 하자마자 뭐 1, 2주 만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모였어요. 또 아주 큰 김호준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네. 또. 시민들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시민들을 그러니까. 모아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다스베이다 큰 역할을 했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이제 어쨌든 영화가 완성이 됐고요. 저희 저번 주 주말에 이제 서울에서 후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시사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제작은 끝났고 이제 배급이나 상영 부분이 남았는데 거기에 또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부탁을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민경국 비서관이 저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재정적으로든 뭐 참여할 생각이 있냐. 그런데 사실 거듭 제가 이제 제 입장은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영역이란 얘기도 하셨고 그래갖고 저는 사실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과연 이제 얼마나 소모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실제로 닿을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간의 주장인 건데
좀 다른데 이제 이런 에너지를 쓰면 어떨까? 박원순이 해왔던 가치나 뭐 시정의 어떤 행정적으로 이루어왔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시장님이 남겨놓은 자료들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십시일반 돈을 내서 이제 창고도 마련하고 비용도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지금 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제가 참여하겠다고도 안 했고 아무튼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상황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이게 채널을 만들면서는 언젠가는 박원순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은 해야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운명적인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박원순의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 내가 이런 미디어를 만들어 놓고 이건 사실 제 스스로도 되게 지금 이게 견딜 수가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사실 가처분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잔디랑 같이 해서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이 분위기 이게 저는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서구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서구구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예 이걸 언급조차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엄청난 무슨 대역죄인이라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서명을 한 뭐 5천 명 그리고 여기에 돈을 모아준 그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잖아. 어찌됐든 그건 막아야겠다. 어찌됐든 내가 뭐 큰 힘은 아니지만 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승우 간사한테 전화를 해서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뚝딱뚝딱 여기까지 온 게 된 건데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뭐 시사회 하고 지금 가처분 상황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사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명확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저희가 진행했던 시사회를 언론에서 또는 이제 여성단체들에서는 2차 가해 그 인권 유린 투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진행했던 시사회는 후원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였거든요. 전국 이제 핵심 도시별로 그것도 뭐 전국 모든 도시에 갈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남권이면 부산, 뭐 창원, 대구 이렇게 간다거나 호남은 광주, 전주 이렇게 간다 식으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후원해주신 시민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중간 단계로서 보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진행했던 시사회인데 일단 2차 가해라는 공격을 되게 강하게 받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에서 와서 뭐 피켓 들고 시위한다거나 저희가 예를 들어 부산에서 시사회를 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극장에 전화를 걸어서 박원순 영화를 하느냐 영화를 한다 그러면 취소해라. 저희가 예정일 이틀 전에 이게 취소가 됐다가 다시 상영하게 됐다가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또 중간에 이제 시사회를 진행하는 중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이름이 뭐였죠? 시민단체 이름? 뭐 그럼 가처분이 서울시 가처분 전에. 또 전에서 네네. 그럼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병합돼서 진행되겠네요. 사건이 병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따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민단체 거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되는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서울시가 제기한 건 이제 당사자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되게 주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당사자성과 표현의 자유 측면인 거고 뭐 지금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뭐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사로 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뭐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변호사님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문화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런 검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그래도 한 16만 정도의 유튜버라고 여기에 또 좌표를 찍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와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당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시는 건 정말 이거야말로 2차 가해이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품의 댓글들이 조금 거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사실 뭐 이거 상영 저지하려고 하고 반대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활동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거는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서 이렇게 오버하는 반응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사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그분이 나는 박원순 시장이 일다기에 대한 다큐인 줄 알았다. 음. 그리고 이 사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건이 아니니까 끄트머리 아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사건을 이제 정면으로 다룬 거 보고 놀랍고 그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는 4월 사건이라는 거 자체의 존재를 몰랐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아무튼 뭐 채팅 좀 읽어보고 우리 그 좀 이렇게 화를 누르는 의미에서 우리 윤선이 이 성악가가 준비해온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이게 국면을 좀 전환시켜야 할 것 같아요. 채팅 좀 몇 분 읽어드리고 저기 좀 올려보세요. 제가 아까 인상 깊은 채팅이 하나 있어갖고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진아님인가 지나가 버렸나? 이렇게 우리가 채팅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와 역대급인데 오늘. 네, 엄청 왔다 갔다 뜨거운데요. 하시면서 구독도 하시고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러니까 하고 아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얘기할게요. 이진아님이라는 분이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1차 가해가 정확하지 않은데 2차 가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식품에 노란이님,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님 꼭 풀었으면 좋겠다. 저분은 고등학교 3학년인가 봐요. 19살이라고 합니다. 아, 예, 친구들하고 진짜? 같이 지금 보고 있고 네. 또 그 다큐도 꼭 그러네.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노란님,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인데요. 제 친구들 모두 시장님, 아유, 그냥 수구레님, 박원순 다큐 첫 변론 개봉 8월 말로 미뤄. 감동 개봉 남한 폭력정.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은 기사 내용을 올려주신 것 같네요. 임진아님이구나. 임진아님. 저기 1차 가해가 확실할 때 2차 가해도 있는 거죠. 변호사가 성폭력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때 그 노랑머리 변호사가 성폭력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증거 공개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네요. 예, 아무튼 또 읽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네, 노랑머리 변호사님은 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박신양님 생전에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걸 못내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거의 한 일주일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는데 밤새 술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믿겨지지 않는, 뭐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믿기지 않는 상황 때문에 거의 일주일을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었고 그 2차 기자회견 할 때가 일요일이었잖아요. 박 시장님 그 고향으로 내려가시 그때 발인 날 그게 1차였군요. 그랬고 제가 토요일 날 비가 오는 날 방송하면서 시청 정문에서 우리라도 모여서 박 시장님 가시는 길을 추모하자. 그러면서 문화제를 조촐하게나마 하자 해서 제가 기타를 들고 갔고요. 아직까지도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꽤 많이 오셨어요. 비옷 입고 또 우산 쓰고 그렇게 오셨었는데 박 시장님이 그 고향의 봄을 참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노래도 같이 함께 울면서 부르고 그랬었는데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노래는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가사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슬픈 노래만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띄우는 노래이기도 하고 박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 한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 한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오.
이 성악가 맞으시네. 이게 그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의 생사관이 나와요. 이게 시장님도 항상 생사관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리한테 맨날 생사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본인이 참여연대를 그만뒀을 때 그 누구냐 최영미의 선운사라는 그 시를 읽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게 이제 첫 구절이 꽃은 피기는 뭐 쉽지만 또 그 뭐냐 꽃은 피기 쉽지만 뭐 지는 것도 쉽더란가 피는 건 어렵지만 지는 건 쉽더란가 아무튼 약간 선운사의 첫 구절이 뭐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그때 본인이 이제 생사관이 왜냐하면 참여연대를 나오실 때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고 나와요. 실제 시장님이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뭐 참여연대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어찌됐든 노선 다툼이 있었고 그 노선 다툼 과정에서 이제 시장님이 조금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좀 기분도 그렇고 이제 감정이 좀 많이 힘들어서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이 시를 읽고 내가 이제 내게 아니구나,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5년에 6년에 한 번씩 이제 뭐 이렇게 버려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게도 5년 정도 하고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희망제작소를 만드시잖아요. 희망제작소도 한 5, 6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시장을 나오시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시장님은 느끼는 게 그런 어떤 연연함이 좀 없었어요. 이게 참여연대 그 사건이 시장님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후에 굉장히 본인이 이제 생사관이 명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도 그렇고 이 코코의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2번 죽는다고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몸이 죽는 거, 한 번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2번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는 건 잊혀지면 죽는 거예요. 잊지 않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코코의 애니메이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 그걸 볼 때 시장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잊지 않으면 되겠구나. 잊지 않으면 항상 내 안에 항상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잊지 않아야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시장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근데 아무튼 그 노래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아무튼 예, 그 사실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참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4월 얘기는 한번 그냥 좀 충격적으로 한번 좀 하고 갈까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또 자칫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어갖고 좀 이제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도 증거가 없는 거고 지금 인권위에서 유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게 그 네일 아트 그거하고 호해 준 거 그거 아닌가요? 호해 준 거는 인권위에서도 기각했고요. 예. 두 가지 인정한 것이 메시지와 예. 부적절한 메시지와 예. 네일 아트 그렇죠, 손을 네일 만진 아트. 거. 예, 자,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일단 4월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가시죠 뭐. 그게 인권위 관련해서 좀 잠깐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예. 그런 이렇게 이거에서 박원 사건에서 변호를 하려고 보면은 법원과 인권위에서 다 결정을 했잖아. 그렇죠, 그게 맞아요. 진실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법원과 인권위원회가 상호 복사를 해요. 논 거를. 예? 법원은 인권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고. 된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결정한 걸 영향을 받아서 인권위 결정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차차 그건 나중에 뭐 책을 보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편하고 일단 두 가지 인권위에서 인정한 거 네일 아트와 부적절한 메시지. 부적절한 메시지는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실물을 어떻게든 좀 보려고 지금 행정소송 인권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있는데 예. 그거에서 법정에서 결국 내놓긴 내놨어요. 음. 인권에서 정말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네. 나눴는데 그것이 그 여비서가 먼저 시장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둘과의 관계에서 시장님이 내가 꼭 아빠 같다 그러니까 맞아요 크크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들 그걸 보고 그 공개된 메시지를 봐가지고는 전혀 시장님이 대화를 리드하지도 않고 시장님은 그냥 여비서가
액티브하게 말을 하니까 먼저 거니까. 네, 거기서 반응해 주는 그 정도예요. 음. 오히려 우리가 상상했던 거와 정반대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뭐 드러난 건 그렇습니다. 텔레그램도 이렇게 비밀 챗이 시작된다 그 화면만 있지 실제 내용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화면이 나오는데 네, 그것만. 저희도 한번 그거 알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또 예, 만들 어떻게 수 보면. 있어요. 예, 그게 아니 저는 그걸 만들었다고까지 얘기하지는 그렇죠. 않겠으나 예, 예. 누구나 쉽게 많은 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은 어떤 문자가 정말 실물이 있느냐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시장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일 아트 손을 만졌다. 예. 시장님이 동의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광경을 목격한 기자가 나타났어요. 김봉수 기자. 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가 자기 신원을 드러내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까지 했으면 인권위에서 거기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권위에서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인권위의 우선 제가 2001년에 출범하는 걸 봤는데 인권위원회가 지금의 이런 모습일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무슨 말이냐면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기대했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관료적이지 않고 고압적이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네. 그런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박원 사건 이후에 보여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김봉수 기자는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그 여기서가 뭐 좀 어떤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그런 말을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심지어 목격자가 3명 있었습니다. 네. 김봉수 기자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너는 왜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부정하는 말을 하느냐?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거짓된 발표를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기자로서 그 기자는 바로 잡으려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김봉수 기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용기를 좀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실명을 대고 기자가 나와서 다큐멘터리에 나왔다는 건 자체도 굉장히 용기예요. 제가 봤을 이런 때.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열에 8, 9이기 때문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영화가 나온 거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첨언을 하면 네. 중요한 건 인권위원회가 그 네일 아트는 손을 만졌다는 행위와 부적절한 메시지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이 두 가지를 성희롱의 근거로 인정했는데 그 이면에는 고소인이 주장했던 그 무탄 증거 그 주장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도 보면 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의 우리 잠깐 준비해 놓은 거 있지 않아요 혹시? 화면. 책 뒤편에 아, 네. 네네. 이건 이제 서울시가 이제 가처분 상영중지 가처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줘요 쭉. 이제 이건 사실상 거의 처음에 제가 만들어서 인터넷에 그냥 뿌렸던 자료예요. 이거 어떻게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PD들이 유능해. 네, 고소인이 주장했던 피해 사실들과 그거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인 거거든요. 근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무릎에 최초에 그랬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무릎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시장님 저 다쳤어요. 무릎에 호해 주세요라는 장면을 목격한 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인권위원회 그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치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인정하지 않겠다. 그 외에도 뭐 음란한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물로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서도 하나가 반박 증언이 존재하는 이상 무엇을 믿고 이것이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건 되게 깊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인권위의 그 전 그 혐의를 처리한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네일 아트 건도 김봉수라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김봉수 기자라는 이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상 기각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인권위가 이제 이 기술한 내용으로 보면 어떤 사안을 놓고 반대 논리가 있으면 이건 기각시킨 거니까. 그리고 다시 사실상 인권위가 뭐
일종의 뭐 처벌의 권한이 있거나 조사의 권한이 세게 있거나 그런 데는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조차도 12가지의 혐의 속에 2가지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온 거니까. 네,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를 네. 생경하게 듣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도 많은 기사들이 나왔지만은 네. 이런 증언들, 특히나 이 네일아트 인권위원회에 대한 반증이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보도가 거의 안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자들이 일부러 저도 기자지만은 다른 매체 기자들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만약에 재판이 됐다 이 사건이 예를 들면 이런 내용만 가지고 재판에 있더라도 이렇게 강력한 기자의 증언이 있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모든 사건 보면 유동규라는 사람 한 사람의 증언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 공신력 있는 사람의 증언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체의 기자가 내가 직접 여러 사람하고 봤다. 이게 자기들 봤을 때는 먼저 잔디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고 시장님은 처음에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선임 있는 기자가 시장님 요즘에는 이런 거 하니까 좀 반응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반응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는 그 기자가 증언을 한 게 사실 우리 상식선으로는 신문 기자가 본인이 본 거를 증거를 내민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안 알려지고 있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러한 반박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를 2차 가해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 두 번째.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결정을 가지고 지금 유족 측이 이 결정문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 기자 한 사람의 목격담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들이 많이 모를 겁니다. 두 분도 사실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이제 저는 이걸 알아야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일방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도 법원도 재판부도 확증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다는 데에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그냥 흔하게 그냥 술자리나 시중에서 하는 얘기가 뭐 문제가 없었으면 왜 죽었을까? 예를 들면 왜 자살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게 아니냐. 이게 이제 시중에서 그냥 보통 범부, 뭐 필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강 교수님 글에는 조금 그 부분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예.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저는 박원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좀 귀납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의 박원순이 성추행했다는 증거를 찾아보고 네. 그거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박원순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고 자살을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박원순 양이 자살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살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뭐라도 하나 박원순에게 캥기는 포인트라는 게 있고 그것을 언론에서 부각시키면은 맞아 이것 때문에 자살했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하지만은 이 사건을 하나하나의 어떤 증거를 놓고 접근해 보려면 한다면은 정확히 얘기는 박원순 시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황당했는데 네. 저는 최근에 정리한 거는 이겁니다. 박 시장은 분명히 죄책감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은 박 시장이 죄책감을 느낀 포인트는 여기서에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박 시장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고 그렇죠. 설파를 했고 누구보다 맞아요. 강조하고 특히나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네. 그런 가해자들을 질타하는 말들을 해오셨는데 네. 그것이 본인의 문제로 들어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답을 본인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유언장에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쓰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냥 숙제로 던져놓고 가신 거죠. 피해자 얘기 없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일반인의 시각에서 일반 시민분들의 시각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박 시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누구보다 평생을 싸워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수십 년 지기 동지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 배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걸 참지 못했을 수도 맞아요. 있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개가 됐던 저도 예전에 사건을 다루면서 공개가 됐던 사진이라든가 또 영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 네, 영상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누가 더 능동적인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님이 뭐 직접적으로 막 손을 댄다든지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오히려 그 여직원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리 오라고 하고 케이크를 자르는 손도 본인이 덮어잡고 있고 능동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잔디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박 시장님은 모든 화살이 본인으로 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평생을 저는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말 여성 단체들과 동지로서 함께 살아왔을 텐데 이들이 나에게 칼끝을 겨누는구나 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이 대목에서 이승훈 씨가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수행비서라고 이제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저 이제 돌아가시 전날에도 수행비서로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흔히들 알려진 게 시장님이 당일 실종 전날 오후 3시에 보고를 받아서 본인이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정확히는 피소 사실을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여성 단체와 그 고소인이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예, 젠더 특보가 보고를 한 거죠. 근데 그러고 3시에 보고를 받고 그 저녁 일정까지 제가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일반적인 사람이고 본인이 뭔가 스스로 걱정되거나 우려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녁을 편하게 식사를 못 하셨겠죠. 근데 그날 저녁까지 다 드시고 저녁에 이제 정무 일정이어서 술자리 이제 막걸리 한두 잔 정도 하시고 차에 타셔서 친구분 모친상 장례식장에 이동하려고 출발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젠더 특보 이름이 뭐더라 하길래 이제 누구 특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기억 잘하고 있냐고 통화를 바로 그 젠더 특보와 했습니다. 시장님이. 근데 통화라는 거는 상대방 목소리는 안 들리고 저는 당연히 시장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겠죠. 제가 기억하는 한은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케어해주고 있잖아. 그 사건 이후에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해주고 있잖아. 누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누가 같이 고소를 했다고? 이미경이? 고미경이? 아니야 그 사람들 내 평생 동지들이야. 아니 나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휴대폰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저녁에 혹시 모르니까 공관으로 들어와 봐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이름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거는 사람 이름이 2개가 나왔는데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수행비서는 이제 오너 대장이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사람을 언급했고 이걸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혼자 외워놨어요. 이 사람들 이름을 다시 본 건 제가 시장님 발인날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장과 여성애전화 대표 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대목에서 송 기자님의 이야기를 저 지난 3년간 들으면서 시장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데에는 그런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한결같이 시장님 배신감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입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쌓아 올리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무너지는 거니까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 싸워왔던 동지인데 그 바로 전날도 우리 비서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신감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 서명운동 같이 하시는 그 강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 교수님. 강낭순 교수님 글에 보니까 그 대목이 있어요. 이게 자살이 이제 유죄의 증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있는 사람은 무죄냐 뭐 이런 약간 굉장히 어떤
뭔가 전 짧은 글이었는데 되게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살아있는 사람은 무죄라는 거냐, 무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자살이 이렇게 죽는 게 유죄라고 어떤 증거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면 살아있는 건 무죄의 증거냐, 뭐 이런 약간 난 저는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근데 아무튼 좀 확실히 그 교수님의 또 이런 글들이 리뷰나 왜 내가 인터뷰를 했냐라는 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이 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이라든가 굉장히 좀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튼 참 어렵네요. 사실 좀 이 4월 사건이라는 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진짜 명쾌한 일이고 굉장히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얘가 그런 마음으로 시장님한테도 일종의 보복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충격적일 거예요. 이게 되게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 4월 사건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 그 가볍게 뭐 어차피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또. 뭐 사실 감독님이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그 4호 사건을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할 것인가를 가지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그렇죠. 설명이 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 총선 전날에요. 그렇죠. 여비서가 그러니까 시장실을 떠난 여비서가 그렇죠. 시장실 시장실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회식을 같이 하죠. 이제 회식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이제 발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예, 사적인 술모임. 그렇죠. 자기들끼리 지난 사람들끼리 예. 여기서는 먼저 발령이 나 있었. 고소했던 사건을 4월 사건이라고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친구가 비서를 하다가 승진을 하고 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서울시 밖의 기관에 일종의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일종의 그 비서실 안에 친했던 사람들끼리 이게 와서 이제 술자리를 갖는 거죠. 그렇죠. 사적인 사적인 모임이었고, 술자리를. 예. 친분이 있었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발에다 준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같이 어떻게 모텔로 간 거. 가고 그 이후에 여비서가 같이 데려간 그 사람을 이제 성폭행으로 이제 고소를 하고 그 여비서는 그 이후에 요구가 그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김현성 보좌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서울시 활동하셔서 알겠지만은 어떤 단계가 되면 뭘 하고 그런 매뉴얼이 게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여비서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조치라는 게 당장에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 뭔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겠다, 피의자를 입건한다든가 또는 검찰이 기소한다든가 재판에서 뭐가 나온다든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비서가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인 걸 해야 되는 걸 빨리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4월 사건이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시장이 나를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자기를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잘해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른바 피해 사실이라는 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4월 사건 전후에서 여비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봐요. 지킬 박사와 하이디처럼 진짜로. 4월 사건 이전에는 여비서와 시장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4월 사건이 없었다면 다시 컴백시키자는 뭐 논의도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여비서가 정말로 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은 저는 4년이나 당했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딴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묵살당하고 그러더라도 그런 거 저 같으면 하나하나 다 수집을 했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를 안 넣잖아요. 그게 처음에 약간 이상했는데 저는 여비서가 썼다는 책 나는 피해 후손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알았어요. 깨달음 얻었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책을 보고 어쩌면 제 책이 먼저 나오고 자기 입장의 하나의 버전으로 그 책을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낸 책인데 그런 책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여비서가
스스로 진실을 토로해 버려요. 저는 역으로?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책을 다 보고 나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영화를 감상하시면은 좀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꼭 영화를 볼 수밖에 없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 예. 예. 영화를 보려면 개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봉이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처음에 이제 4월 사건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4월 사건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먼저 고소한 사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예. 그거였고 그때 상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게 해바라기 센터 그렇죠. 해바라기 센터 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 김재련이라는 변호사가 그것을 전국적으로 정보를 국장을 취합하는 했었죠. 통합하는 네.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그때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김재련 변호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지금 말씀하시는 4월 사건이었는데 경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4월? 저는 아니, 4월 사건이 그거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4월 사건 자체는요. 네네. 이미 가해자가 유죄로 해가지고 그렇죠. 대법원 확정해가지고 네. 지금 형을 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무슨 방조를 했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박원순 사건 본인의 성추행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주변 직원들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또 유의미한 증거라는 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 그 여직원이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까? 그 제가 아는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그 정신과 의사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고요. 그렇죠. 우연찮게도 그분과 김재련 변호사가 한 단체에서 뭐 이사관계로 그렇게 아는 그러니까, 사이였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김재련 변호사하고도 연결되지 않았는가. 어쩌면 여비서가 스스로 수소문하다가 이제 김재련 변호사를 먼저 찾아갈 수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 그 의사 선생님과 변호사님이 좀 그런 관계인 거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돌이켜 보면 진짜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그때 그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일단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일종의 김재련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변호사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면 그리고 그 뒤로 또 뭐 또 그 상당히 또 그 김재련을 만나고도 한 2달 정도 기간이 있어요. 5월 총가에 김재련을 만났고 사건이 그렇게 돼 일어났으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김재련 입장에서는 이제 변론의 일종의 전략이나 과정에서 뭔가 이제 좀 더 큰 게 있으면 이렇게 우월적주의에서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일종의 자꾸 이제 뭔가를 더 물어봤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은 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있는데 뭐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다고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재련이 이걸로 가자 사건 자체를 이걸 문제를 좀 삼자라고 해서 이 사건을 하나 만든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은 그 뭐 유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사건이. 그런데 박 시장님이 연관된 사건이면 누군가는 이걸로 해야 먹힌다라는 어떤 의도성이 저는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고소인의 책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이 피해 사실을 힘들게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는 걸 힘들게 털어놨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조금의 우리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이 잘못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흔히들 노란머리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고정된 인식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고 이 사람이 바뀌었다거나 고소인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통해서 확증을 갖게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제기한 거는 그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철생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던 그 사랑해요 텔레그램 그 외에는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주장과 주장의 대립인 건데 고소인의 주장은 어쨌든 본인 입으로 서울시장에 의해서 무언가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확산시키거나 악용했던 것이 여성단체라든가 김재련 변호사라는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김재련 변호사 때문이야라고 몰고 가는 건 저는 되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같이 일해 보신 경험도 있잖아요. 아, 잔디랑? 예. 아, 그럼요. 저는 잔디랑 한 3년 왜냐면 잔디가 뽑힐 때부터 저희가 이제 뽑았으니까. 예. 예, 총무과에서 한 3배수, 4배수를 올려요. 저희 예를 들면 8, 9급 이 대상자들 중에 예. 올려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그때 같은 그 뽑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잔디라는 캐릭터가 좀 그런 영민한 어떤 그런 변호사의 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라갈 만큼 그렇게 수동적인 캐릭터입니까? 수동적이다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나이브한 사람인가요? 또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매우 적극적이고 굉장히 일종의 일머리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굉장히 일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비서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일을 잘했었고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이제 눈치도 있는 거죠. 잘 맞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장님 뭐 저 예를 들면 해외 여행을 가면 해외 여행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되게. 예를 들면 해외에 이제 순방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고 싶다. 시장님 그 가방에 넣고 데려다 달라 뭐 이런 약간 그런 농담을 던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비서 보좌관들은 좀 시장님이 좀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아무리 저야 이제 약간 네 가지가 없어갖고 막 그냥 편하게 하고 막 그랬지만 보통의 경우는 되게 좀 무서운 어렵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렇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시간 끊는 걸 이 친구가 주로 했어요. 왜냐면 비서 보좌관들도 예를 들면 10분 동안 일정이면 10분이 넘어가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님 다음 일정이 있어요.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하는데 못 잡으면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끊어줬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일머리도 있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케미도 굉장히 맞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몇 급 공무원이었습니까? 처음에 9급으로 했는데 계속 승진해서 7급까지 갔죠. 7급까지. 그게 너무 특정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아무튼 되게 빨리 아니 승진했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만 해도 2차 가요로 충분히 지금 그런가? 기소돼. 그리고 그런가? 그 잔디라는 아니, 근데- 이름은 가명입니다. 가명. 그렇죠. 맞아요. 네. 잔디는 가명이에요. 가명이고요. 근데 그 이게- 공무원이 시장님의 어깨에 마음대로 손을 얹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스스럼 없이 굉장히 잘 지냈죠. 그러니까 이제 반성적으로 보면 좀 너무 길게 우리가 사실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시장님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우리가 이제 또 거기에 뒤에 숨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성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잘 하니까 보통 좀 이렇게 한 그 어떤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건 초반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심기 보좌를 강요당해서 무슨 뭐 약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됐고 뭐 옷을 대신 빨아줘야 됐고 세탁해줘야 됐고 전혀 직접 경험해 보신 바는 아닌 거잖아요. 전혀 그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말로 좀 그건 전혀 그 얘기 나올 때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 그러셨어요. 그때는 또 이제 너무 아무튼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저도 이제 3년상이라는 게 왜 3년상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게. 예? 이게 49제니 뭐 3년상이니 이게 뭐 돌아가신 사람을 뭐 이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라고 만든 거구나. 진짜 거짓말 같이 3년상 지난번 3주기 딱 지나고 나니까 좀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의욕도 삶에 대한 의욕도 올라오고 그래서 유튜브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의욕이 영영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한테만 인정받고 저는 진짜 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누가 나를 칭찬해도 네가 왜 나를 칭찬해? 내가 네 위에 있는 막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니까지 뭐 진짜 네가 뭔데 나를 진짜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해서 직급이 높아도 뭐 부시장이 나를 칭찬해도 웃긴 뭐 네가 나를 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시장님한테 칭찬받는 게 유일한 저한테는 이제 이 뽕 맞는다 그러잖아요. 유일한 어떤 텐션이었고 그 약간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런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런 건 그래요. 근데 이제 저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유 우리 그렇죠. 이렇게 세워준. 보좌관님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든 해보자고. 나를 인정해 준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구독자가 좀 더 많이 늘러야 되는데 지금 뭐 4,000시간이 안 채워지고 있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좀 마음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는 주로 새벽에 방송하거든요. 예. 어제 말씀드렸더니 한 7, 80분 정도가 구독을 하셨어요. 예, 늘지 많이 않았습니까? 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구독자는 구독자고 이 4,000시간이 채워져야 뭐가 된다네요. 예. 근데 아직 4,000시간 한 1,000시간 부족한 것 같아요. 1,000시간. 예. 여러분들 좀 내일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새벽에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에 한 3시간 내외를 방송하거든요. 예, 예. 한 번 방송하면 한 4, 5만 시간 정도 시청 시간이. 예, 그 제 삶이다. 좀 밀어주세요 좀. 뭐 밀어드리는데 이제 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지금 1,000시간 부족해서 지금 있는데 지금 한 방에 끝낸다니까 참. 아 개인 그렇구나. PR하는 시간이면 저희도 영어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맞아 이제 뭐 거의 유쾌하게 마무리를 해나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1시간 반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사실 박원순을 이렇게 오랫동안 특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다시 그 기운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때 YTN 라디오 이게 방송을 끊었던 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비극으로 돌아가시고 방송을 끊었던 게 YTN 라디오 때문이었어요. YTN 라디오에서 그게 이제 다뤄졌거든요. 안 다뤄질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우리 생방송에서 울었다니까요. 목이 메어갖고 그 다음 이제 못 지나간 게 그때 노영이가 진행했고 나하고 김태현이라고 지금 SBS 라디오 하고 있는데 목이 확 막히더라고요.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출연하면 안 되겠구나 당분간은. 아까 노래 듣고도 살짝 네. 촉촉하시더만. 예. 그러니까 울컥울컥해요 그냥. 요즘에도 가끔씩은 그러는데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어디에나 이제 박원순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창동 이 부근에 이 창동역 개발 이게 진짜 서울 전자 이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박원순한테 엄청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솔직히 진짜 박원순 시장이 강북 개발 엄청 노력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강북에 지금 창동역 개발 것도 박원순 시장이 거의 마무리해 놓은 거고 서울시의 산하기관들 즉 강남에 있는 산하기관들 다 이 강북으로 옮기라 그래갖고 실제로 막 그 뭐 SH나 이런 데는 뭐 옮기려고 지금 옮겼나 모르겠네 중랑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계획을 다 짰었죠. 근데 아무튼 오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플랫폼 61인가요? 61인가? 69인가? 61이죠 맞아. 플랫폼 61이라고 지금은 이제 또 다 없애버렸대. 아 진짜. 아니 컨테이너 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예. 컨테이너 박스로 해갖고 컨테이너 박스 61개를 가지고 이렇게 예, 멋진 공연장. 공연장도 있고 정말로 굉장히 그 랜드마크가 됐었는데 창동역에. 그러니까 진짜 그 디테일한 게 있어갖고 지금도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제 여름에 길을 가다가 막 시청 앞이나 이런 데 막 분수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하냐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갈아입냐. 그리고 부모들은 서서 계속 봐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드냐. 어른들 기다리게 하는 의자라도 갖다 놔라. 그리고 애들 그냥 밖에서 옷 갈아입게 하지 말고 탈의실 만들어줘라고. 그 분수대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그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냥 쳐내라 그럴 거예요. 막 경찰 병력 해갖고 쫓아내라 그럴 텐데 시장님은 야, 저 사람 더워서 어떻게 하냐. 파라솔을 갖다 파라솔을 펴줬잖아요. 그 사람을. 옆집 아저씨야. 우리 대표님 사적은 선배님인데 예. 오래 참으셨군요. 그러니까 3년 참으셨으니까 이제 아니 사실 진짜로 다 생각나요 저는. 저희가 3년 딱 3주기를 지나고 나니까 저희도 사실 실감이 돼요. 왜냐면 그 동안은 좀 외로웠어요. 이런 뭐 다큐멘터리 일을 하든 뭐 다른 이제 시장님 관련 일들을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같이 안 있으니까 되게 외로웠거든요. 근데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제 입이 열려요 조금씩.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죠. 제가 느낀 거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 다물고 있던 거 아니구나. 그럼 이제 할 말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후원 회원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네.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옛날 같은 정보들.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뭐 상영을 금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학교마다 이걸 그렇죠. 상영을 했거든요. 예전에 뭐 그렇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장상곰매 막 이런 것들. 예, 전태일 예. 영화도 그렇게 상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게 금지 결정이 만약에 난다면 일단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영상의 상영 자체를 그러니까 극장 개봉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상영 자체를 문제시 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저희 제작위원회가 저희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볼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가처분 신청과 전혀 무관하게 저희가 지금 대관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후원자 시사회 한다고 저희가 사실은 울산 같은 데서는 영화관이 아니고 30석짜리 소극장 연극 공연장에서 그 빔 프로젝터로 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극장을 구하는 게 힘든데 나중에 극장 개봉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희가 다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자 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많은 그렇죠. 시민들이 관심을 네.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 그 추원 계좌 오픈했을 때 그 뜨거운 호응이라든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상영금지 지금 상영금지 반대해야 한다는 또 그것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명 운동도. 그 서명은 아닌가요 지금? 굳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2차 가해라는 취지로 반대한다는 서명을 그 여성단체를 비롯한 몇 개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서명자가 1000명이 안 됐어요. 730몇 명인가가 서명을 했고 오히려 저희 제작위원회와 또 무관하게 이제 사회적 뭐 강남순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저명 인사들께서 뭐 정철승 변호사 뭐 김민웅 교수 이런 분들 같이 하셔가지고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건 시민의 몫이지만 볼 권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상영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거의 5,000분에 육박하는 분들이 서명했다라고 저도 이제 건너 들었거든요. 그것도 좀 링크를 좀 달아. 저도 사실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의 영화, 이 정도의 다큐멘터리도 한국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면 되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민도가 그 정도냐? 아니 보고 판단하거나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보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정보도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화가 나서 이건 내가 해야겠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다큐의 국면이 지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박원순이 하고자 했던 꿈꿨던 세상 그리고 박원순의 가치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든가 뭐 참여라든가 뭐 기부 모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진짜 박원순이 꿈꿔왔던 가치들을 조금 정리하는 작업들이 더 훨씬 더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3주기 할 때 사모님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혁신 박원순의 혁신 이게 혁신에 대한 고민을 사모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원순이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기여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시민사회나 사회운동에 있어서 박원순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었거든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어떤 굉장히 시각이 독특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진력까지 있었던 굉장히 저는 박원순을 잃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굉장히 손해. 예? 박원순을 잃어서 지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온 게 어떻게 보면 박원순이 없는 상황이 불러온 걸 수도 있다라고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도 어찌됐든 박원순 시장이 꿈꾸었던 어떤 세상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이라는 채널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네. 있어야 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았어요. 아니 도와주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생각보다 사실 좀 이렇게 요즘에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하는 게 1,000명 넘고 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짜 눈에 보이게 막 속도 나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네. 또 새벽에 또 우리 윤선희 선배가 또 이렇게 밀어줘 주셨구나. 아무튼 네. 자다 깨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 네, 발언하는 네, 네, 분위기죠. 예. 예, 좀 저는 먼저 마무리하시죠. 예, 박 시장님을 생각하면 뭐 많은 게 생각이 나지만 진짜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인구가 얼마 이상 되는 그 도시의 시장들 그 모임이 있더군요. 그래서 서울에 초대를 했었죠. 예전에 초대를 해서 서울의 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벤치마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시장님이셨고 그리고 또 실시간 현황판을 설치를 했잖아요. 모두를 디지털 시장실 그것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걸 없앴죠. 예, 없앴는데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디지털 시장실 모든 현황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바로 연결하고 연락할 수 있고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현황판이잖아요. 한마디로 그게 있었다면 작년 그 12구 참사가 일어났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 그가 없는 이 자리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았는데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 우리 김현상 대표님하고 이제 동료였으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 분의 잔디라는 분의 그 대답이 저는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제 뒤에 얼마나 많은 여성 단체가 있는지 아세요? 라는 얘기가 저는 진짜 그 소름이 순간 돋았고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뜻을 좀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잊지 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에피소드를 하나 그냥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태풍도 오고 있으니까 좀 적절한 에피소드일 것 같습니다. 2019년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 목동에서 빗물개 수처리장을 공사하시던 분이 두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물 때문에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사실은 휴가 중이셨어요. 휴가를 중이셨고 지리산 종주를 지지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바로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관용차를 또 쓸 수가 없다는 걸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휴가 중이니까. 관용차를 쓰면 안 된다 생각하신 거예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차를 빨리 섭외해가지고 와라. 경북 봉화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미 밤 10시쯤이라서 렌트카 회사들은 문을 안 열었고 그래서 제가 쏘카 말고 그린카 카쉐어링 하는 걸로 조그만 레이 경차를 가지고 빗길을 뚫고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봉화까지 가서요. 밤에 이제 미친 듯이 올라왔는데 융통성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올라와서 그때 급하게 본인이 올라왔다 그러면 현장 직원들이 또 난리가 나니까
본인은 다음 날 아침에 KTX 타고 올라온 걸로 한 거예요. 그 사이 밤 사이에 보고는 다 받아서 보고. 그럴 정도로 위기에 항상 대비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제는 시민들께서 좀 그를 위해서 한 번 정도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호소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송 기자님. 예. 이 영화 제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박원순 옹호자가 만든 성추행 범을 찬양하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일단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저 박 시장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지나고 나니까 좀 생각이 정리니까 박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했을 때 저한테는 박 시장은 그렇게 아주 뭐 위대한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순교자도 아니고 그냥 남는 인상 하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 정말로 여성들, 약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했는데 지금 그분을 가장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분 오해하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박 시장이 챙겨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박 시장 시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박 시장은 정말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박 시장이 너무 운명이 너무 서글프고 근데 박 시장은 그렇게 오해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박 시장에게 조금이라도 측은지심을 가진다면은 이 사건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생각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손병관 기자가 아니었다라면 또 이런 흐름도 만들어지기는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참 내기 어려운 목소리를 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왔는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가 개봉되지 못할 만큼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아무튼 이 영화가 개봉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튼 저기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영화 개봉되면 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영화 진짜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아무튼 꼭 예정대로면 한 8월 말 정도 보는 거죠. 예, 아무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단 한 분이 보더라도 저는 알아야 될 걸 알리는 위한 이런 노력들이 어떤 권력자와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게 조정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진짜 뭐 되게 박원순 시장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한 신념을 얘기하는 게 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좀 과장되게 표현됐던 그리고 박원순을 내내 빨갱이로 얘기됐던 말 중에 하나지만 저는 진짜 한국 사회가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보고 잘못 판단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걸 보여주면 이거에 호도당해갖고 뭔가 할 거다. 약간 뭔가 교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렇죠. 네, 지금 어떤 걸 이제 보더라도 과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거기에 흔들릴 대한민국이라면 사실 지킬 그러니까요. 가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당당함과 체제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엄청난 내용도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또 제가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을 좀 정리해서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관심 엄청난 가져주십시오. 내용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그 페북에 한번 매번 가끔씩 쓰거든요. 페북에 했던 제 말 중에 하나가 이 때문에 박원순도 불구하고의 박원순도 다 제 운명이다라고 이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좋았던 박원순도 그리고 저한테는 조금 저는 박원순이 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원순은 인간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오류가 있었어요. 아니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때문에도 저는 박원순을 사랑하고 이 불구하고도 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과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이제 추모의 마음으로 썼던 글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때문에 박원순도 불구하고의 박원순도 늘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진짜 채팅창에 너무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 이야기에 좀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읽어드릴 진짜 저희 채널 보세요. 저 역대급으로 진짜 제일 활발한 채팅 지금 수구레님, 김성철님, 산신영님, 유희성 선배 왔네요. 박찬년님, 빛이 내린다니 노래 진짜 와. 진짜 역대로 진짜 가장 동접자도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 김현성 TV?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잊어버렸던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큰 그렇죠.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금 박원순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김현성 대표님이 다시 또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방송을. 그만큼 3년을 참았던 그 답답함을 오늘 쏟아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응원하고 네.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영되면 한번 볼까요? 그럼 한번 만납시다. 네? 상영되면 또 한 번 더 우리 식품에서 한번 하자. 그리고 또 뭐 시사회 같은 걸 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면 제가 여기서 공헌하겠습니다. 제가 차비 안 주셔도 가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꼭 저희가 불러요. 시사 유튜버 분들 모시고 네. 한번 유튜브 분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네. 이게 시사 네네.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화 유튜버들도 모셔놓고 좋아요. 한번 그렇죠. 시사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구독, 좋아요. 이 말 안 한다고 맨날 우리 피드렸는데 이 말이 잘 안 돼.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